노숙자들은 출입 금지입니다. 우린 조카 마중 왔어요. 부대 동기들, 음식도 좀 나눠주고 하려고. 음식, 이모님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애들은 먹을 거 많아요. 그 남자가 음식 박스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요즘 부대 급식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시골 음식 안 먹어요. 배달 음식만 먹거든요. 둘째 언니 순자가 눈치 없이 말했습니다. 이건 준석이 부대 동기들 드시라고요. 추석인데 휴가 못 나간 애들도 있다잖아요.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아, 부대 애들 주려고? 김태현 소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거 가져오면 오히려 애들 부담돼요. 요즘 애들 입맛 까다로워서 집에서 만든 거 안 먹거든요. 특히 이렇게 더럽고 낡은 통에 담긴 건. 그가 발로 음식 박스를 툭 찼습니다. 순자 언니가 밤새 새벽 3시까지 끓인 갈비찜. 순애 언니가 관절 아픈 손으로 부쳐낸 전 200개, 제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 5kg. 부대 동기들 30명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한 명도 빠짐없이 나눠 먹을 수 있게 이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할 모습을 그리며 준비한 음식들. 박스가 넘어지며 갈비찜통이 깨졌습니다. 스테인리스 뚜껑이 아스팔트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바닥에 주르륵 흘렀습니다. 전들이 흙먼지와 뒤섞였습니다. 송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죄송하네요. 제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무릎을 꿇고 음식을 주우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언니 일어나세요. 제가 말리려는 순간 그 남자가 준석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상병, 니네 이모들 참 불쌍하네. 부모도 없는 주제에 이모들한테 기생충처럼 붙어 사니까 이모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개고생하게 하고 똥차 몰고 여기까지 6시간 기다렸잖아. 이모들한테 얼마나 짐이야 너. 준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박 4일 푹 쉬고 와. 복귀하면 더 재미있게 해줄 테니까.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이 부대에 엄청난 폭풍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은 추석 연휴 첫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지난 영상에서 공감의 댓글 달아주신 조이로님 정말 감사합니다. 남겨주신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되었답니다. 전날 밤부터 순자 언니는 부엌에 계셨습니다. 준석이가 부대 동기들 자랑하잖아. 휴가 못 나가는 애들도 있다는데 그 애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갈비를 손질하시며 말씀하셨죠. 추석인데 집에도 못 가고 엄마들도 얼마나 보고 싶을까? 우리라도 맛있는 거 해줘야지. 30명분. 부대 동기 전원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갈비찜은 대형통 3개에 가득 담았습니다. 저는 200개를 붙였습니다. 한 명당 6개에서 7개씩, 송편은 5kg, 손이 퉁퉁 부을 때까지 빚으셨습니다. 새벽 5시 제가 부엌에 내려갔을 때 순자 언니는 마지막 전을 부치고 계셨습니다. 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준석이 친구들인데 뭐. 순애 언니도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굽은 손가락으로 과일을 깎으시며 사과 한 알이라도 더 예쁜 걸로 골라야지. 애들이 먹을 건데. 그렇게 준비한 음식들. 하나하나에 담긴 마음. 준석이 동기들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겠지. 추석인데 집에 못 가는 아이들. 우리라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여야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해병대 이사단 정문 앞. 트럭 짐칸에는 음식 박스들이 빼곡했습니다. 와, 준석이 친구들 깜짝 놀라겠다.
순자 언니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석이가 얼마나 자랑할까? 우리 이모들이 이렇게 준비해 왔다고. 주차장은 이미 고급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BMW, 벤츠, 아우디. 그 사이로 저희 15년 된 봉고 트럭이 들어섰습니다. 헌병들이 저희를 보며 킥킥 웃었지만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곧 준석이가 나올 거야. 하지만 준석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시, 11시, 12시, 1시, 다른 가족들은 모두 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주차장에는 저희 트럭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음식이 상할까봐 순자 언니는 계속 짐칸을 열어 확인하셨습니다. 갈비찜은 괜찮은데 전이 눅눅해질 것 같아. 언니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요.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드디어 준석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준석이, 왼쪽 눈 주변에 시퍼런 멍, 터진 입술, 손목에 담배 자국. 준석아, 순자 언니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저는 이미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모, 왜 왔어요? 준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라다고 했잖아요. 순자 언니가 준석이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준석이한테? 이모, 괜찮아요. 훈련 중에. 거짓말이었습니다. 준석이를 부축해 트럭으로 향하는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정문 앞에 섰습니다. 군복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습니다. 소령 계급장, 충성, 중대장님. 헌병들이 번쩍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중대장이 저희를 보았습니다. 저게 뭐야? 잡상인? 아닙니다. 휴가 병사 마중. 6시간이나 기다렸다고. 그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김태현. 저는 그 이름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순자 언니가 트럭 짐칸을 열었습니다. 6시간을 기다리며 지켰던 음식들. 준서가, 이거 부대 가서 동기들이랑 나눠 먹어. 박스 3개를 꺼냈습니다. 추석인데 휴가 못 나간 친구들 있잖아. 큰 이모가 새벽부터 30명분 만들었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먹을 수 있게. 준석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이모. 그 순간 김태현이 끼어들었습니다. 뭐? 부대 애들 주려고? 음식 박스를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스테인리스 통, 비닐에 쌓인 전, 손으로 빚은 송편. 이모님들 신경 쓰지 마세요.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 애들은 먹을 거 많아요. 요즘 부대 급식이 얼마나 좋은데. 하지만 추석인데. 순자 언니가 말하려는 순간, 그런 시골 음식 안 먹어요. 배달 음식만 먹거든요. 치킨, 피자, 이런 거. 요즘 애들 입맛 까다로워서 집에서 만든 거, 특히 이렇게 더럽고 낡은 통에 담긴 건. 그가 발로 박스를 찼습니다. 툭! 박스가 넘어졌습니다. 스테인리스 뚜껑이 열리며 갈비찜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새벽 3시부터 끓인 갈비찜이, 30명 아이들 모두 배불리 먹으라고 만든 갈비찜이 바닥에 흘렀습니다. 전들이 흙먼지와 뒤섞였습니다. 200개,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붙인 전들이, 송편이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관절 아픈 손으로 하나하나 빚은 송편이. 아, 죄송하네요. 김태현이 비웃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순자 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갈비찜을 주우려 했습니다. 이거 아직 먹을 수 있어. 닦으면. 목이 메는 소리였습니다. 순애 언니도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빚은 송편. 그때 김태현이 준석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상병,
니네 이모들 참 불쌍하네. 준석이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부모도 없는 주제에 이모들한테 기생충처럼 붙어 사니까 이모들이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30명분 음식 만들고 똥차 몰고 여기 와서 6시간 동안 기다렸잖아.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모들한테 얼마나 짐이야 너. 차라리 고아원 갔으면 이모들도 편했을 텐데. 준석이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3박 4일 푹 쉬고 와. 복귀하면 부대 애들한테 내 이모들 이야기 재미있게 해줄게. 트럭 타고 와서 바닥에 음식 쏟은 이야기. 김태연이 준석이 어깨를 탁 치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떠나기 전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참, 이상병. 복귀하면 더 재미있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차가 떠났습니다. 순자 언니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고 계셨습니다. 순애 언니는 흩어진 송편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준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트럭에 준석이를 태웠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운전대를 잡은 채 떨고 계셨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은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30명 아이들 먹이려고 만든 음식. 새벽 3시부터 6시간을 기다리며 지킨 음식. 저는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전화번호부. 안기철 마이너스 대통령 직통.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부대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준석아, 이모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놈들을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바닥에 버려진 그 음식들의 의미를 반드시 돌려받을 거야. 집에 도착하자 외할머니가 뛰어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하지만 준석이의 얼굴을 본 순간 할머니는 얼어붙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할머니, 저 왔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우시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준석이의 멍든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지시며 흐느끼셨습니다. 준석이가 할머니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준석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품에서만큼은 참지 않는구나. 저녁 식탁. 준석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이는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석아, 천천히 먹어. 맛있어요, 이모. 그 말을 하는 준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개월 만에 먹는 집밥. 얼마나 그리웠을까. 준석아, 씻고 나와. 이모가 약 발라줄게. 준석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등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여러 개. 갈비뼈 부근에는 발로 찬 듯한 자국. 그리고 팔뚝 안쪽. 담배로 지진 자국들이 글자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기생충. 준석아, 이건... 준석이가 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순자 언니가 옆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밤 11시. 준석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그만. 제발. 이모들 욕하지 마. 악몽이다. 저는 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준석이는 이불을 걷어차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준석아, 깨. 준석이가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모, 나 무서워요. 매일 악몽 꿔요. 매일 밤. 17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모, 나 못 돌아가겠어. 준석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였어요.
중대장님이 저한테만. 유독. 김태현? 네. 저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저한테만 그러는지. 준석이가 팔뚝의 자국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었어요. 중대장님이 다른 간부한테 하는 얘기를. 박순이 조카라서 더 재미있다고.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박순이,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그때부터 매일 부모도 없는 놈, 거지 이모들, 트럭 타는 놈들이라고. 그러면서 때렸어요. 저번 주에는 부대 동기들 앞에서 이모들 욕을 하라고 했어요. 안 하면 때린다고. 저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준석이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담배로 지지면서 이모들이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고. 넌 기생충이다라고. 이 자식이 복귀하면 이모들 더 욕할 거예요. 오늘 트럭 타고 온 거, 음식 쏟은 거 다 봤잖아요. 준석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모나, 나 차라리. 그만. 저는 준석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이모가 해결할게. 절대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 거야. 준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석이를 재우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서랍을 열었습니다. 빛바랜 청와대 출입증, 박순희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작은 수첩,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기철 마이너스 대통령 직통. 20년 전 나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 모든 권력이 무슨 소용이었나? 정작 가족은 지키지 못했잖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 언니였습니다. 순이야, 잠 못 자고 있어? 나도. 눈을 감으면 자꾸 오늘 일이 떠올라.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 순이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부모 없이 검소하게 키운 게 잘못인가? 언니,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준석이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왜냐고? 20년 전 내가 한 일 때문이지. 김태연의 아버지를 처벌했던 일. 언니, 제가 해결할게. 믿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출입증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야겠다. 준석이를 위해서. 아니, 앞으로 또 다른 준석이들이 생기지 않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전화. 국방부 감찰실의 예쁘아. 최동석. 대통령은 마지막 카드야. 그 전에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해. 새벽 2시 30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거는 전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낮은 목소리. 잠에서 깬 목소리였습니다. 동서가 나야. 순이. 전화 너머로 긴 침묵. 그리고 놀란 목소리. 실장님? 정말 실장님이십니까?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동서가 나야. 순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장님? 정말 실장님이십니까? 최동석. 20년 전 제 밑에서 일했던 젊은 행정관. 이제는 국방부 감찰실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야. 깨워서 미안해. 아닙니다. 실장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어. 시골에서 슈퍼나 하면서. 그게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계셨군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 내 조카가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어. 어느 부대입니까? 해병대 2사단. 김태연 중대장 휘하. 순간 침묵. 실장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전화로는 어렵습니다. 새벽 4시 용산역 앞 24시간 카페. 알겠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꺼내 입는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소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가난에 찌들린 노숙자로 보였나 봅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슈퍼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박순희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자 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순이야, 어디가? 준석이 일 해결하러 가요. 제가 다녀올게요. 순자 언니가 제 눈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24시간 카페. 최동석이 들어왔습니다. 20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실장님, 오랜만이야, 동석아. 앉아. 최동석이 검은색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실장님, 이건 제가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들과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강민호 일병. 2023년 5월. 손목을 그어 자살. 하지만 부검 결과 전신에 타박상 20군데 이상. 박준영 상병. 2023년 9월. 훈련 중 낙상사. 하지만 목격자들은 낙상이 아니라고 증언. 이동훈 일병. 2024년 2월. 옥상에서 추락사. 자살로 처리. 하지만 추락 직전 중대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 최승우 일병. 2024년 6월. 총기 오발로 사망. 모두 김태현 휘하 병사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최동석이 병사들의 신상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강민호 마이너스 부친 사망, 모친 청소 노동 박준영 마이너스 양친 모두, 공장 노동자 이동훈 마이너스 조선가정 최승우 마이너스 편모스라.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부모가 없거나 모두 가난한 집 아이들입니다. 김태현은 의도적으로 약한 병사들만 골라서 괴롭혔습니다. 제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부모가 힘이 없으니까. 항의해도 묵살당할 거니까. 최동석이 면회실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낡은 차들, 허름한 옷차림의 부모들, 바닥에 쏟아진 도시락. 면회 온 가족들도 의도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한 것처럼. 왜 이게 공식적으로 조사 안 된 거야? 사단장이 은폐했습니다. 박철수 준장. 사고 없는 부대 실적 때문에 모든 사건을 축소, 은폐했습니다. 최동석이 보급품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태영과 박철수는 보급품도 횡령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3천만 원 이상. 병사들을 괴롭혀서 항해 못하게 만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야. 조직적인 살인이야. 동서가 3일 안에 결정적 증거를 모아줘. 3일은 촉박합니다. 준석이는 3박 4일 휴가야. 복귀하면 또 당할 거야. 부대 내부자의 협조를 받겠습니다. 제가 아는 주임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CCTV 영상,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을 모아보겠습니다. 그건 마지막 카드야. 증거가 확실히 모인 다음에. 최동석이 일어서며 격려했습니다. 3일 안에 결과 가져오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준석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숨도 못 잔 얼굴. 이모, 어디 갔다 왔어요? 준석아, 3일 안에 다 해결할게. 복귀 안 해도 돼. 하지만 어떡해요? 이모가 방법이 있어. 걱정하지 마. 준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준석아. 이제는 끝낼 거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동석이었습니다. 실장님, 김태현이 준석이 상병을 표적 삼은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말해봐. 김태현의 아버지, 김영철입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20년 전 국방부 조달 비리 사건 기억나십니까? 실장님께서 직접 수사 지시하신 그때 김영철 당시 국방부 조달본부 과장 실장님 지시로 구속되어 5년 복역. 전 재산 몰수. 아들 김태현은 그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네. 김태현은 평생 실장님을 증오했고 우연히 준석이 상병의 병적 기록에서 보호자 박순희를 발견한 겁니다. 내 탓이야. 준석이가 당한 게 다 내 탓이야. 동서가 증거 수집 속도 더 빨리 해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김태현, 내 아버지는 죄를 지었고 대가를 치른 거야. 하지만 넌 무고한 아이들을 죽였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줄게. 휴가 2일째 아침, 준석이는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새벽 4시에 비명을 지르며 깼고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준석이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준석아, 밥 먹어. 순자 언니가 말했지만 준석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준석이의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부대 단체 카톡방,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윤도윤 복귀하면 어떻게 될까? 키읔 중대장님 완전 빡쳐 계심냐 진짜 조심해라. 이번엔 장난 아니라던데. 준석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석아. 제가 불렀지만 준석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부대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어. 오전 10시. 저는 준석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모, 어디 가요? 병원 가자. 진단서 받아야 해. 진단서요? 응. 내 상처들 기록으로 남겨야 해. 증거니까. 준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모, 그러면 부대에서. 괜찮아. 이모가 다 계획 있어. 동네 정형외과. 원장은 저희 단골이었습니다. 진찰실에서 준석이가 옷을 벗자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다 군대에서? 네. 이건 명백한 폭행 상처입니다. 즉시 고소하셔야. 진단서만 발급해 주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진단서에는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좌측 안아부 타박상, 입술 열상, 양측 늑골 부위 다발성 타박상, 양측 상완 이도 화상 담배 추정, 소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외부 폭력에 의한 상해로 추정됨. 저는 진단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야.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동석이었습니다. 실장님, 부대 내부 협조자를 확보했습니다. 누군데? 강병장. 준석이 상병과 같은 소대입니다. 양심적인 병사예요. 김태현의 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했고 증언할 용의가 있습니다. 드디어 그 병사 통해서 내부 증거를 확보해줘. 사진, 녹음 뭐든지.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접촉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잘 풀리고 있어. 이대로만 가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오후 3시. 다시 최동석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급박했습니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태현이 눈치챘습니다. 누군가 내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제가 접촉하려던 강병장. 오늘 오전에 갑자기 타 부대로 전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빨리? 그리고 부대 내부 CCTV를 전부 포맷했습니다. 시스템 정기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의무대 기록도 지금 삭제 중입니다. 증거를 없애고 있어? 네. 그리고 목격자 병사 3명을 영창에 보냈습니다.
군기문란이라는 명목으로 48시간 독방입니다. 외부 연락 차단. 제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최동석이 망설였습니다. 말해봐. 지금 부대 간부회의에서 준석이 상병에 대한 특별관리 계획을 논의 중입니다. 특별관리가 뭔데? 복귀 즉시 정신과 이송. 그리고 자해 시도로 꾸며서 의병 제대 처리. 아니면 최동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번째 자살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를 죽이겠다고? 저는 트럭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모, 어디 가요? 준석이가 조수석에서 물었습니다. 잠깐만. 급한 일이 생겼어. 트럭을 몰고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준석이를 내리게 하고 다시 최동석에게 전화했습니다. 동석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야?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늦었습니다. 김태현이 모든 증거를 없애고 있어요. 내부 협조자도 차단당했고, 그럼 어떻게 해? 이제는 대통령님께 직접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통령, 마지막 카드. 하지만 실장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 언론이 물립니다. 대통령이 특정 병사 편들기, 권력 남용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히려 준석이 상병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맞아. 정치적 이슈가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개입해도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증거는 없어지고 목격자는 입 막히고 준석이는 복귀하면 위험하고. 그때 준석이가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이모, 나 부대 연락 왔어. 준석이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중대 행정병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이준석 상병, 휴가 복귀일 변경, 내일 3일째 오전 10시까지 복귀 바람. 중대장 지시사항. 왜 갑자기? 준석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루를 앞당겼어. 김태현이 서두르고 있는 거야. 이모, 나 내일 못 가요. 못 가. 준석이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석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안 가도 돼. 절대 안 보낸다. 하지만 무단 이탈하면. 괜찮아. 이모가 방법이 있어. 방법? 무슨 방법? 증거도 없는데? 하지만 준석이 앞에서는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방문을 잠그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청와대 출입증, 그리고 수첩, 안기철 마이너스 대통령 직통.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증거도 없이? 언론이 물리면? 준석이가 오히려 더 위험해지면?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준석이는 복귀해야 합니다. 복귀하면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실장님, 저 강병장입니다. 강병장? 전출당했다던 그 병사? 어떻게 제 번호를? 최 과장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 제 휴대폰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중대장님이 준석이를 구타하는 영상, 그리고 녹음 파일도. 동영상? 녹음 파일? 어떻게? 몰래 찍었습니다.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오늘 갑자기 전출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KTX 타고 이동 중입니다. 그 파일들 어디 있어?
제 휴대폰에 백업도 해뒀습니다. USB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강병장, 지금 어디야? 대전역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로 와. 내가 직접 받을게. 용산역에서 만나자.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제 전화할 수 있어. 증거를 확보하면 오늘 밤 안에.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최동석이었습니다. 실장님, 방금 확인했는데 강병장 탄 KTX에 부대 헌병들이 탔습니다. 뭐? 김태현이 강병장 추적 중입니다. 휴대폰 압수하려고.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 김태현. 동서가 강병장 보호해야 해. 지금 당장. 제가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대전역에. 저는 즉시 차에 올라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강병장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강병장 지인입니다. 강병장이 USB를 보내셨는데. 아, 네. 오늘 오후에 택배로 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강병장이 전화해서 꼭 지키고 있으라고. 지금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주소 맞죠? 대전동. 네, 맞아요. 근데 누구세요? 강병장을 도우려는 사람입니다. 1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트럭 엔진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강병장, 고마워. 내가 준석이를 살렸어. 밤 10시 30분. 대전 주택가.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트럭을 세웠습니다.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청소 일을 하시는 듯 거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좁은 원룸. 가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강병장도 가난한 집 아이였구나. 그래서 준석이 마음을 이해했겠지. 어머니가 작은 USB를 꺼내주셨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강병장이 전화로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무슨 일이에요? 저는 USB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강병장이 용기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을 구할 겁니다. 강병장이 위험한 건 아니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트럭에 올라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 어두운 네모반. 김태현이 준석이를 벽에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주제에 이모들 자랑하더라. 트럭 타고 온 거지 이모들. 주먹이 준석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대, 2대, 3대. 준석이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 아직 안 끝났어. 발로 차는 소리. 준석이의 신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자식을. 두 번째 동영상. 김태현이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팔 내밀어. 오늘은 글자 새겨줄게. 기생충. 3글자. 중대장님 제발. 닥쳐. 지지는 소리. 준석이의 비명.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김태현과 박철수 사단장의 대화. 중대장, 윤도윤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야? 사단장님, 걱정 마십시오. 복귀하면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의무대 정신과로 보내서 자해 시도 기록 만들고 그 다음은 아시잖습니까? 지난번 최승우 일병처럼 확실하게 해. 이번에 문제 터지면 우리 둘 다 끝이야. 횡령건도 들통나.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다. 이제 대통령에게 전화할 수 있어. 밤 11시.
고속도로 휴게소. 저는 차를 세우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안기철 마이너스 대통령 직통. 20년 만에 거는 전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 1번, 2번.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20년이 지난 목소리. 기철아, 나야. 순이하니 이제 대통령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긴 침묵. 실장님? 정말 박순이 실장님이십니까? 그래, 나야. 20년 만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어. 그것보다 기철아, 부탁이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조카가 군대에서 죽을 위기야. 내일 아침 10시까지 복귀하면 살해당할 거야. 전화 너머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살해라니요. 어느 부대입니까? 해병대 2사단. 김태현 중대장이 조직적으로 병사들을 살해하고 있어. 이미 4명이 죽었어. 증거가 있습니까? 있어. 동영상, 녹음 파일. 확실한 증거야. 실장님, 30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즉시 국방부 장관 불러서 대책회의 하겠습니다. 기철아. 아니, 대통령님. 네, 실장님. 고마워. 실장님께서 예전에 저를 키워주셨잖습니까? 이제 제가 실장님 가족을 지킬 차례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트럭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끝나는 거야? 준석이가 안전해지는 거야? 하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30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순자 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패닉 상태였습니다. 순이야, 준석이가 없어졌어. 뭐? 아까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30분째 안 나와. 방문 열어보니 창문이 열려 있어. 밖으로 나간 거야.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준석이 휴대폰 꺼져 있어. 어디 간 거야? 설마. 저는 급히 준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석아, 어디야? 이모야.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최동석이었습니다. 실장님, 방금 2사단 상황실에서 연락 왔습니다. 뭔데? 이준석 상병이 부대 정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뭐? 지금 혼자 정문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복귀하겠다고. 미친. 저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동서가 절대 부대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 내가 지금 간다. 하지만 준석이 상병이 스스로 들어가겠다고. 안 돼. 들어가면 죽어.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준석아, 왜 혼자 갔어? 왜?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석이었습니다. 이모, 미안해요. 이모들한테 더 이상 피해주기 싫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사랑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바보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데. 자정.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준석이가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도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김태현이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웃는 표정으로. 이상병 복귀하려면 제대로 해. 군복 입고 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준석이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제가 달려갔습니다. 준석아. 준석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이모. 가요. 제발. 안 돼. 너 여기 못 들어가. 김태현이 저를 봤습니다. 아, 어제 그 이모시네요. 트럭 타고 오신. 비웃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김태현을 똑바로 봤습니다. 김태현 중대장. 김태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이름이 김영철이죠?
김태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 전 국방부 조달 비리로 구속됐던, 내가 직접 수사 지시했던 당신이 설마 박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 순간 김태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30분 후면 이 부대의 국방부 장관이 직접 옵니다. 대통령 지시로 김태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의 모든 범죄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동영상, 녹음 파일 다. 저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게임 끝났어.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이 병사는 무단 이탈이야. 지금 당장 연행한다. 김태현이 헌병 2명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상병 들어가. 헌병들이 준석이를 잡으려는 순간 저는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건드리지 마. 비켜요, 아줌마. 이건 군 내부 문제야. 김태현이 비웃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2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그냥 슈퍼 아줌마잖아요. 권한도 없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아무 권한도 없어. 그 순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 박철수 사단장이었습니다. 무슨 소동이야? 김태현이 급히 경례했습니다. 사단장님, 이 여자가. 알아. 다 들었어. 박철수가 저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순희 전 비서실장님, 오랜만입니다. 이 사람도 나를 알아? 20년 전 국방개혁안 추진하실 때 뵌 적 있죠. 그때 전 대위였습니다. 박철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때 실장님 때문에 많은 장교들이 잘렸죠. 저도 좌천당할 뻔했고요. 또 복수야.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셨죠? 국방부 장관이 온다고? 대통령 지시로? 박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다고요? USB? 저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당신들의 모든 범죄가 담겨 있어. 아, 그거요? 박철수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 순간 여러 명의 헌병들이 나타났습니다. 10명 이상. 강병장이 찍은 그 영상 말씀이시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강병장 휴대폰은 벌써 포맷했습니다. 그리고 강병장은 지금 영창입니다. 외부 연락 완전 차단. 박철수가 USB를 가리켰습니다. 그거 주세요. 그게 마지막 사본이죠? 안 돼. 헌병? 헌병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USB 압수. 군사 기밀 무단 유출 혐의. 한 헌병이 제 손에서 USB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건 못 줘. 실장님. 박철수가 비웃었습니다. 20년 전에는 권력이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이 부대의 법입니다. 헌병이 제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아! USB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철수가 그것을 주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없네요.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끝났어. 모든 게. 준석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이모. 김태현이 준석이를 잡았습니다. 이상병, 이제 들어가자. 할 얘기가 많아. 준석이가 저를 봤습니다. 절망에 찬 눈빛. 안 돼. 저렇게 끝날 순 없어.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부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용차가 아니었습니다. 방송국 차량이었습니다. MBC, KBS, SBS 기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야, 저 건? 박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해병대 이사단에서 조직적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단장님, 사실입니까?
박철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고. 그럼 저기 저 병사는 왜 멍투성이입니까? 카메라가 준석이를 비췄습니다. 준석이의 멍든 얼굴, 터진 입술, 모든 것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누가 제보한 거야? 김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돌아보니 최동석이 서 있었습니다. 국방부 감찰실 최동석 과장입니다. 30분 전에 기자들한테 제보했습니다. 당신이? 네. 실장님께서 증거 확보하시는 동안 저는 언론에 알렸습니다. 보험으로. 최동석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실장님께서 예전에 가르쳐 주셨잖습니까? 증거는 두 곳에 보관하라고. 동서가. 하지만 박철수는 아직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분들, 이건 오해입니다. 이 병사는 훈련 중에 담배로 찢었습니까? 한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팔에 기생충이라고 새긴 것도 훈련입니까? 준석이가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 자국을 비췄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것 좀 보시죠. 최동석이 자신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강병장이 찍은 동영상입니다. 제가 사전에 백업 받아뒀습니다. 화면에 동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연이 준석이를 때리는 장면.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중대장님, 저게 사실입니까? 김태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저건. 박철수가 USB를 쥔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한 기자가 그것을 봤습니다. 사단장님, 손에 뭐 들고 계십니까? 이건 아무것도. 혹시 증거 인멸하려는 겁니까? 카메라들이 박철수의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박철수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차량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군용차였습니다. 국방부 마크가 붙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박철수 준장. 장관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렸습니다. 대통령 긴급 지시다. 지금 즉시 직위 해제. 박철수가 얼어붙었습니다. 김태연 중대장도 마찬가지. 직위 해제 및 구속영장 청구. 헌병대장이 수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철수 준장, 김태연 소령. 직권 남용 및 가혹행위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태연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나는 정당하게. 닥쳐.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4명의 병사가 죽었어. 내가 죽인 거야.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철수도 김태연도.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준석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저는 준석이를 꽉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준석이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17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토해내듯. 하지만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한 기자가 저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혹시 이 사건 제보자이신가요? 아니, 저는. 아드님이신가요? 저 병사분의? 카메라들이 일제히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언론에 노출되면. 그때 최동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분은 피해자 가족입니다. 더 이상의 취재는. 잠깐만요. 저분 혹시 박순희 전 비서실장 아니십니까? 한 경력 기자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20년 전 청와대 계셨던. 카메라들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전 비서실장님이 왜 여기 계신 겁니까? 혹시 이 사건이 20년 전 일과 관련이 있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이러면 준석이가 위험해. 대통령 인맥 이용한 특혜, 권력형, 비리 이런 식으로 몰리면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자 여러분, 이건 명백한 범죄 사건입니다. 개인적 인맥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박순희 전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지금 상황 다 보고받았습니다. 기철아, 언론 때문에 걱정이시죠? 응,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조카분 데리고 집에 가세요. 이제 제 일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0분 후 대통령 긴급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군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자의 용기 있는 제보로 밝혀졌으며 정부는 어떠한 개인적 청탁도 받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언론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권력형 비리가 아닌 군 개혁으로 저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기철아. 김영철의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김태현이 수갑찬 채로 말했습니다. 3일 후 국방부 대회의실 긴급 군사법정이 열렸습니다. 재판장 앞에 김태현과 박철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저와 순자 언니, 순애 언니, 할머니, 그리고 준석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셨습니다. 박순희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은 파탄났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무고한 병사들을 괴롭힌 겁니까? 무고하지 않습니다. 박순희의 조카였습니다. 그 여자 피가 섞인. 닥쳐. 재판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준석 상병은 당시 7살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김태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김태현은 이준석 상병 외에도 4명의 병사를 살해했습니다. 검사가 사진 4장을 제시했습니다. 강민호, 박준영, 이동훈, 최승우 모두 가난한 집 출신 병사들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을 의도적으로 골라 괴롭혔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4명의 어머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50대 여성들,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강민호의 어머니였습니다. 재판장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아들, 자살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알았어요. 면회 왔을 때 이상했어요. 멍이 있었고 눈빛이 죽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괜찮다고만 했어요. 저도 가난하게 키운 게 미안해서 더 물어보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때린 거였어요. 죽인 거였어요. 어머니가 김태현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죽인 거예요. 우리 아들을. 다른 어머니들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준영이도요. 우리 동훈이도요. 우리 승우도요. 내 어머니의 절규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김태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박철수를 봤습니다. 피고인 박철수, 당신은 사단장으로서 이 모든 범죄를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저는 게다가 보급품을 횡령해 병사들의 급식비까지 빼돌렸습니다. 총 횡령액 8억 3천만 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당신은 사고 없는 부대 실적을 위해 모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4명의 죽음을 자살로 조작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 박철수와 김태연의 대화 녹음입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중대장, 윤도윤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야? 복귀하면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번 최승우 일병처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두 피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김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봤습니다. 박순희 씨, 피해자 보호자로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재판장님, 제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김영철을 처벌했습니다. 그는 국방 조달 비리로 수십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세금이었고 군인들의 피땀이었습니다. 김태연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김영철은 죄를 지었고 정당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태연,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죄를 빌미로 무고한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내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저 어머니들을 보십시오. 저분들도 저처럼 가난했습니다. 트럭 타고 면회 왔고 손수 만든 음식 가져왔고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랑을 짓밟았습니다. 가난을 죄로 만들었습니다. 김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지금 이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들아, 잘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워 하시겠습니까? 김태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석이를 봤습니다. 제 조카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20년 전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인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상입니까?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권력이 있어야만 정의가 실현됩니까? 왜 가난한 어머니의 아들은 지켜지지 않습니까? 재판장도 검사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이 재판이 끝나도 또 다른 김태연이 나타날 겁니다. 또 다른 약한 아이들을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는 재판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벌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석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김태연. 김태연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5명의 병사를 가혹하게 폭행했으며 그중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한 증거를 인멸하고 범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는 군형법 제62조 상관의 권한 남용, 제89조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김태연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피고인 박철수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사단장으로서 부하의 범죄를 알고도 은폐했으며 보급품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추가 범죄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에게 징역 15년, 군인연금 전액 몰수를 선고합니다. 두 피고인이 무릎이 꺾였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한민국 군대의 변화를 이끄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또 끝났습니다. 법정 밖. 내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 이름이라도 찾았어요. 자살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박준영 어머니도 울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대장님이 아닙니다. 저는 내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들이 용기 내서 증언해 주셔서 가능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동훈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우리 동훈이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겠어요. 최승우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다섯 어머니가 한참을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자식을 사랑했던 어머니들, 트럭 타고 면회왔던 어머니들, 손수 음식 만들어 왔던 어머니들, 저희는 모두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실장님, 오늘 판결 받습니다. 고마워, 기철아.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왜 권력이 있어야만 정의가 실현되느냐고. 대통령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혹행위 신고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하겠습니다. 부탁해. 그리고 실장님, 응? 다시 돌아오실 생각 없으세요? 청와대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슈퍼 간판이 보였습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준석이 곁에 있는 게 좋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석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모, 저녁 먹어요. 그래. 준석이의 얼굴에서 멍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6개월 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준석이는 명예에 전역했습니다. 국방부가 특별히 인정해준 정식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식 날 저희 세 자매는 다시 트럭을 타고 부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문 앞 헌병들이 경례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상병님, 존경합니다. 준석이가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상병님 덕분에 부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식장. 새로 부임한 사단장이 준석이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용기 있는 제보로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함.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15년 된 봉고 트럭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모, 내가 운전할게요. 내가? 네. 이제 저도 어른이잖아요. 준석이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이모. 응? 고맙습니다. 살려줘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살린 게 아니야, 준석아. 너는 원래 강한 아이였어. 차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준석아, 이제 뭐 할 거야? 대학 복학하고 사회복지학 공부할 거예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 돕고 싶어요. 6개월 전 추석 때는 이 길이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꽃길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할머니, 저 왔어요. 진짜로 끝났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전, 송편. 6개월 전 바닥에 쏟아졌던 그 음식들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5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이모 갈비찜이 제일 맛있어. 그래, 이제는 누구도 이 음식을 빼앗아 가지 못해. 저녁을 먹고 준석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 저 요즘 꿈을 꿔요. 무슨 꿈? 강민호 형, 박준영 형, 이동훈 형, 최승우 형이 나오는 꿈이요. 꿈에서 네 분이 고맙다고 하세요. 내 덕분에 우리 이름을 되찾았다고.
제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강민호, 박준영, 이동훈, 최승우. 이제 편히 쉬세요. 여러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청와대 출입증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옆에 준석이가 7살 때 그린 그림을 꺼냈습니다. 엄마들 사랑해요. 이게 진짜 힘이었어. 권력이 아니라, 출입증이 아니라, 이 사랑이. 2주 후, 저는 서울 카페에서 내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강민호 어머니, 박준영 어머니, 이동훈 어머니, 최승우 어머니, 그리고 강병장 어머니도. 우리는 작은 모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해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요. 힘없는 어머니들도 아들을 지킬 수 있다고. 우리 모임 이름 지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트럭 타고 온 어머니들은 어떠세요?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 이름이 좋아요. 트럭 타고 온 어머니들. 부끄러워할 것 없어. 우리는 단지 아들을 사랑했을 뿐이야. 1년 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군인권 보호관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가혹행위 신고 시스템이 완전히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사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석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인권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장도 같은 곳에서 일했습니다. 힘들면 말해도 돼. 이제는 달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어느 봄날 슈퍼 계산대에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박순희 사장님이세요? 네. 여성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오빠가 작년에 군대에서 가혹행위 당했는데 준석이 선배님이 도와주셨어요. 이제는 오빠가 웃어요. 여성이 작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카네이션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엄마였을 뿐인데, 그날 저녁 5가족이 모였습니다. 엄마들, 저 다음 달에 결혼해요. 준석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 군인권센터에서 일하는 강병장 은지 선배요. 순자 언니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석이가 장가를 가. 이제 정말 끝났구나.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구나. 새로운 시작. 그날 밤 저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강민호, 박준영, 이동훈, 최승우.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여러분의 죽음이 세상을 바꿨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내 어머니들이 보낸 단체 문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들 기일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제 편히 쉬라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여러분 덕분에 많은 아들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 옆에는 준석이의 결혼 청첩장이 놓여 있습니다. 신랑 이준석, 신부 강은지. 창밖으로 봄꽃이 흩날렸습니다. 슈퍼 앞 낡은 봉고 트럭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제 알았어. 진짜 힘이 뭔지. 권력도 출입증도 대통령 직통 번호도 아니야. 사랑이야. 가난해도 트럭 타고 와도 낡은 옷 입어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야. 저는 준석이가 7살 때 그린 그림을 액자에 넣어 슈퍼 계산대 옆벽에 걸었습니다. 엄마들 사랑해요. 이제 모든 손님이 볼 수 있게. 우리는 트럭 타고 온 어머니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워요. 해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슈퍼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5가족이 모여 결혼 준비 회의를 하기로 했으니까요. 저 멀리 집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따뜻한 불빛. 저는 그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권력일까요? 아니면 사랑일까요? 우리는 왜 힘이 있어야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트럭을 탄다는 이유로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20년 전 권력으로 싸웠지만 결국 승리한 건 새 이모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사랑은 가난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상처를 영광으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